세종대왕은 사후의 세종대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통치한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즉위는 순탄치 않았다. 원래 태종은 장남인 양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태종으로서의 양녕의 명성이 실추되면서 태종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하들의 권유로 태종은 양녕을 폐위시키고 대신 삼남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았다. 충녕은 이미 왕자로서의 능력과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태종이 공들여 세운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치를 이어갈 최적의 후보라고 믿었다. 일부 논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녕은 1418년 6월에 공식적으로 세자로 선포되었고 2달 후에 왕위에 올라 22세의 나이에 세종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통치는 수많은 업적과 혁신으로 특징지어졌으며 특히 한글로 알려진 한글의 창설은 서민의 문해력과 교육적 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와 군대를 개혁하고 과학과 기술을 진흥했으며 한국의 영토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되며 그의 지혜, 연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헌신으로 존경받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유교 정치의 성립. 세종대왕 시대는 위대한 유교적 정치와 문화가 이룩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집현전의 성립을 통해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의례와 제도를 조직하였다. 다양한 광범위한 편집 프로젝트도 수행되었습니다. 나아가 농업과 과학의 발전, 의료기술, 음악, 법제개혁, 공법제정, 영토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우리 국가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이 모든 노력을 주도하고 성취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세운 왕권과 정치적 안정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태종은 세종 4년까지 전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414년 태종은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여 정무원의 정치 권력을 크게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정치 체제를 계승하여 태종 때 확립된 왕권을 유지하면서 원칙주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세종대왕 시대는 이미 건국의 권력이 사라지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유교 관료들과 유교적 배경을 가진 왕들이 만나 유교 정치를 추구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세종시대의 권력 구조와 정치 분위기는 세종 1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세종 18년에는 육조직계제가 의정부로 대체되면서 정치체제의 변혁이 있었다. 서사제 이듬해 세종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법사를 통솔하게 했다.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정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더욱이 궁중과 언론에 대한 왕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관대하고 자유로웠고 그에 대한 질책이나 처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정치 분위기의 변화는 유교 정치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종 정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집현전에서 양성되어 유교의 의례와 제도, 수많은 출판 사업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유교 정치의 기반이 탄탄해졌다. 세종 18년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의 이행도 유교 정치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대는 유교적 정치와 문화에서 큰 성취를 이룬 시기였다. 유교 정치의 발전은 많은 학자의 양성, 유교의 의례와 제도의 편성, 수많은 저술의 출판으로 뒷받침되었다. 정치체제의 변화와 궁중과 언론에 대한 관대함은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정치 분위기에 기여했습니다. 세종대 후반에는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관료들의 감독하에 군권과 민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졌다. 황희, 최윤덕, 신계, 하연 등 관리들은 차분하고 꾸준한 태도로 왕을 보좌했다. 더욱이 관료들의 정치적 책략은 이전보다 더 건전해졌고 비정부 언론은 이상적인 유교적 정치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세종시대의 정치 체제와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 기여했다. 한편 집현전은 세종의 통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다. 중국과 고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세종 2년 3월에 세운 집현전은 뚜렷했다. 설립 목적은 유교적 정치를 유지하고 명나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유망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고용하여 다양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사가덕서 제도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집현전의 구성원들은 경영관, 서영관, 시관, 사관, 지제교 등 관직을 겸임하기도 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중국의 고대 시스템을 연구하고 다양한 편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추구를 포함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평생 학문에 전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고 거의 10년에서 20년 동안 집현전에서 지켰다. 그 결과 이 기관에서 수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이러한 인재들은 세종 유교 정치의 찬란한 교양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유교의 의례와 제도의 편성은 유교 정치의 근간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고대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중국의 고대 제도에 대한 관심은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심도 있는 연구는 세종 때 예조 일해상정, 집현전 등의 제도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사회의 문화적, 지적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대규모 편집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철학적 사상을 조직하고 정치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국 유교 정치의 기초를 형성한 유교 의례와 제도의 편찬이었습니다. 그 틀은 고대 중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지만 세종대왕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의 상황에 맞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편집 프로젝트는 정치, 법률, 역사, 유교, 문학, 언어, 천문학, 지리, 의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시대의 문화적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욱이 세종대왕 자신이 이러한 많은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치사에 관한 책인 지쯔통전순위의 편집은 53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완료하는데 3년이 걸린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진행 중인 대회도 중단하고 직접 밤을 새며 이를 바로잡았다. 요컨대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편찬 사업은 조선시대 한국의 문화와 지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두말할 것 없이 세종대왕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통해 길러낸 최항, 박팽년, 신숙주, 송삼문, 이선로, 이계 등의 선비들이 협력하여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시하였다. 이 성과는 이 시대의 문화의식과 수준을 말해준다. 과학, 기술 및 기술 문헌의 발전. 이 시대는 또한 과학과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한 예는 전문 관측소 및 관측장치의 개발입니다. 처음에는 조선 초기 소음관에 가이대 2개가 설치되었으나 천문 관측에 적합하지 않았다. 세종 14년부터 천문이상이라는 천문기구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 16년 경복궁 경회루 북쪽에 높이 약 6.3m, 길이 9.1m, 폭 6.6m의 석축가이대가 완성되었다. 군림, 석축가이대에는 혼천이, 혼상, 규표, 나침반의 방향을 나타내는 정방안 등이 있다. 세종 20년 3월부터 순간 관료들은 매일 밤 석축가이대에서 별을 관측했다. 이 중요한 시설들은 중국과 이슬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혼천이는 국문헌에 언급된 최초의 천체 관측기로 천문 관측기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업적과 과학기술에 대한 공헌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1434년 조선 세종대왕은 혼천시계라는 새로운 천문시계의 제작을 명했다.
시계는 물레방아로 동력을 공급받았고 더 큰 시계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혼천식계에는 안부일구,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등 해시계와 물시계도 있었다. 안부일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시시계로 국민의 효용을 위해 휴정교와 종묘 부근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휴대용 시계였고 정남일구는 천체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고정밀 시계였다. 그러나 해시계는 낮에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객루와 같은 자동 타격 장치가 장착된 물시계가 공공표준시계로서 더 유용했다. 특히 세종대왕은 이 시계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숙련된 기술자 장영실을 고용하여 제작을 감독했습니다. 자객루는 세종 16년에 완성되어 조선시대 표준시계로 사용되었다. 세종 20년 장영실은 천문시계인 옥루라는 또 하나의 자동 물시계를 완성했다. 세종대왕도 천문에 관심이 많아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제가육 상집 등 여러 권의 저서 편찬을 의뢰했다. 세종 15년에 정인지, 정초, 정음지, 김당, 이순지 등의 학자들에게 칠정산내편 편찬을 명하였다. 이 책은 발탁된 지 불과 2년 만인 세종 24년에 완성되었다. 칠정산 외편 역시 이순지와 김담이 편찬한 것으로 당시 이슬람 천문학 서적을 가장 완벽하게 번역한 책이다. 조선 세종대왕 시대에 한국은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천문과 기상학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칠정산 내외편과 제가육상집의 편찬은 천문과 역법 지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천문 관측과 예측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추구기의 발명은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준 한국 농업의 의의가 큰 성과였다. 1441년에 만들어진 이 발명은 농업기상학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조선 왕조는 도량형이라는 표준 도량형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12음계의 기본음을 낼 수 있는 악기, 황중관을 길이 측정의 표준기로 사용하였다. 무게 측정의 기준은 물을 사용하였다. 인쇄 기술도 세종대왕 시대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1443년에는 결함이 있는 겸지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청동 활자 세트인 경자자가 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1450년에 더 정교한 가동 활자 세트인 가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발전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종대왕의 기술과학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은 활자, 인쇄술, 화약, 화기, 농업, 의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과학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종 2년에는 청동활자인 경자자와 인쇄기를 만들어 활자의 주조와 인쇄기술상의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세종 16년에는 가빈자의 주조 사업을 이천의 감독 아래 이루어져 20여만 자의 크고 작은 활자가 주조되었습니다. 또한 세종 18년에는 납활자인 병진자가 주조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금속 활자와 인쇄술은 완성되었습니다. 화약과 화기 화포의 제조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화포의 개량과 발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농서와 우리나라의 농서를 통해 농업기술의 계몽과 권장을 하였으며 의학 분야에서는 향약 치지원령,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등의 의학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세종의 리더십과 참여로 이룬 우리 음악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유가 정치에서 중요한 측면은 유교 이례이며 올해의 국가 이례에 따라 적절한 음악이 편곡된다. 따라서 음악의 편성은 유교 이례의 편성과 더불어 필연적이었다. 세종대의 음악계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세종은 의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교 정치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올해의 국가의례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였으며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세종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정의 음악을 정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종의 음악에 대한 헌신은 음악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역할을 맡은 왕립음악원의
설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또한 많은 음악을 직접 작곡하여 이 예술 형식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은 개인적인 공헌 외에도 재능 있는 음악가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의뢰하여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많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유교적 의례를 수반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유교 의식과 사회 전체에서 음악의 중요성은 세종시대에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악의 정리와 개선이 불가피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과 세종의 공헌이 남긴 유산을 여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음악적 업적은 아악의 부흥, 악기의 창제, 향악의 발전, 정감보 기보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음악에 대한 세종의 깊은 관심과 전문성, 박연 등 전문가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존재하던 불완전한 아악을 개선하고 다듬기 위해 세종은 박연 등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악기와 표기법을 만들도록 의뢰했다. 그는 왕실 제사와 국가 행사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위해 AAK 작곡을 확립했으며, 이러한 악곡은 새로 만들어진 악기와 기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번성하여 중국의 전통 궁중 음악을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악의 부흥은 악기 국산의 발전으로도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악기인 평령과 평정은 한국에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세종은 또 박연에게 율관을 만들어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외에도 세종은 정대읍, 보태평, 발상, 복례의 등 대곡을 직접 작곡했다. 복례의 7곡 중 여밀락이라 불리는 작품은 지금도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고 있다. 정대읍과 보태평은 1964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종대왕 시대에 한국은 많은 문화적, 지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고유 한글인 훈민정음을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외에도 한자를 한글로 쓰는 체계인 구교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전통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기보 시스템인 기초를 개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또한 법전을 개정하고 유교와 법조주의를 고취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법전을 편찬 개정하는 관청인 숙실성색을 설립하고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법전인 육법의 개정판인 소엽창색 작성에 참여했다. 숙실성색은 세종의 노력으로 제위 17년에 6권으로 이루어진 소엽창색을 편찬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개정경제법령 6권으로 구성된 신창경제소엽창색과 행정법규집 등록도 완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세종대왕의 통치는 언어, 음악, 법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교육과 문해력 증진에 대한 그의 헌신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법제도를 개선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형벌제도와 관련하여 국왕은 마땅한 법조항이 없을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등을 때리는 등 과도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백을 원하는 자에 대해 3회 호소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살인이나 강도 이외의 범죄로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세 미만과 80세 이상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 70세 이상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와 같은 장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무차별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주인을 죽인 노예를 처벌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수감자들에 대한 상환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감옥에서 질병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왕은 엄격한 위생 관리와 온도 관리를 명령하고 각 지역에 감옥 건설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제위 21년에 남녀 감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왕은 제위 30년에 포로들의 위생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서를 내렸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정책은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수감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려는 그의 노력은 특히 그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법제도를 개선하고 백성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형벌제도와 관련하여 왕은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도 법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큰 배려를 보였다. 몽둥이로 때리는 등 과도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중고 소제를 도입했다. 또한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살인이나 강도 이외의 범죄로 수감되지 않았다. 10세 미만과 80세 이상은 사형 대상이 아니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70세 이상 노인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복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은 또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주인을 죽인 노예를 처벌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수감자들의 부채 상환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왕은 감옥에서 질병과 죽음을 막기 위해 엄격한 위생 관리와 온도 조절을 명령하고 각 지역에 감옥 건설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남형 감옥과 여형 감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재위 21년에 수립되었다. 재위 30년에는 포로들의 불평과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칙령을 내렸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정책은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감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법제도를 개선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적절한 법적 조항이 없을 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구타 등 과도한 처벌을 금지하고 자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회 상소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15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은 살인이나 강도 이외의 범죄로 수감되지 않았다. 또한 10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 70세 이후에 경범죄를 저지른 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왕이 그 형을 자식과 같은 곳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주인을 죽인 노예를 처벌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수감자들에 대한 상환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질병과 죽음을 막기 위해 왕은 엄격한 위생 관리와 온도 조절을 명령하고 각 지역에 감옥 건설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그의 통치 21년에 남녀 감옥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왕은 재위 30년에 포로들의 위생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칙령을 내렸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정책은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감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의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세종대왕은 통치기간 동안 법제도를 개선하고 백성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적절한 조항이 없을 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팡이로 때리는 등 과도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중고소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살인이나 강도 이외의 범죄로 수감되지 않았다. 10세 미만과 80세 이상은 사형 대상이 아니었다. 70세 이상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같은 장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주인을 죽인 노예에 대해 처벌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수감자들에 대한 상환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질병과 죽음을 막기 위해 왕은 엄격한 위생과 온도 관리를 명령하고 각 지역에 감옥 건설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재위 21년에는 남녀 감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재위 30년에는 수감자의 위생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칙령을 내렸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정책은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수감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이러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정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 화약 생산 및 개발, 도시 요새와 의료 개선, 의학 서적 출판을 통해 국방을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고도 설득력 있는 수단을 동원했다. 세종 즉위 원년에는
이종무가 이끄는 해적 본거지 대마도를 토벌하기 위해 강경책을 사용했다. 한편 세종 8년에는 삼보를 개항하고 25년에는 고려해와 조약을 맺어 그들을 설득하였다. 이윽결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불교에 대한 가혹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태종대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세종대왕은 기우제, 병치유, 염원 등 선조들의 불교 정책을 이어갔다. 일부 유교 관료들의 극단적인 반불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국의 역사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교를 완전히 근절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세속적 권력을 재편할 필요성을 느꼈고 제2 원년에 사사노비를 국가 소유로 개편했다. 세종은 제2 6년에 여러 종파를 선종과 기율종으로 통합하고 사찰의 수와 제산, 상주 승려의 수를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각종 18개 사찰 36개 사찰을 본산으로 인정하고 말사는 7,760개, 상주 승려수는 3,600명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전반적으로 세종대왕의 불교 정책은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세속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불교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존중했다. 유교 정치를 표방한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불교 정책이 시행되었고 태종대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세종대왕은 유교 관료들의 극심한 반불 감정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불교 정책을 이어받아 기우제, 병치유, 복창제 등 왕실의 사찰을 계속 도행했다. 그러나 세종은 불교의 세속적 권력을 재편할 필요성을 느꼈고 제2 원년에 사찰 노비와 신하들을 개편하여 국가 통제 하에 두었다. 제2 6년에는 종파를 선교와 양조로 통합하고 사찰과 사당, 상주 승려를 개편했다. 그는 선교와 양조에 각각 18개씩 총 36개 주요 사찰을 인정하고 소사찰과 상주 승려의 수를 줄였다. 세종대왕은 법을 설할 때나 경내에서 행하며 독경하는 행위를 폐지하고 궁궐 안에서 행차하는 의식을 없앴다. 그는 또한 승려가 아닌 사람들이 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불교의 세속적 힘을 약화시키고 불교 의식을 제한했지만 왕 자신과 왕실은 계속해서 다양한 불교 행사를 후원하고 참여했습니다. 유교 관리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제위 14년 효령세자에게 한강에서 7일간의 수륙식을 허락했다. 또한 제위 17년부터 24년까지 흥천사탑과 사리장을 수리하고 정박식과 경축식을 주관하는 등 사찰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열었다. 세종은 제위 28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불전을 건립하고 왕비가 죽자 긍정전으로 경전을 거행하기도 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세종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과 왕비를 연달아 잃은 감정적 피해와 그의 건강 악화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불교의 역할을 두고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유교적 정치와 사회의 기반이 탄탄히 다져진 시기였다. 왕은 또한 금속 주화주조, 고전 유교 텍스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어문실 설립, 불경 해석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전설적인 시조 당군을 모시기 위해 별도의 사당을 세우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전반적으로 세종대왕은 유교와 불교가 대립하는 이념의 시대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교가 당시의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게 된 시기였다. 세종대왕 1397-1450은 한국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그의 통치는 한국 역사의 황금기로 여겨진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한글 창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공헌은 단순히 한글 창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위 기간 동안 세종대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전국의 학교와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예술과 문학의 후원자였으며 직접 많은 시와 산문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후원자였으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장려했습니다. 세종의 통치는 평화와 안정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그는 조선 왕조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이후 수세기 동안 한국의 문화적, 지적 성취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세종대왕의 공헌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